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세훈, 박형준 시장과 오찬을 하면서 부동산 관련 의견을 듣는 등 환담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짧은 식사 시간이어서 심도 있는 논의는 없었지만 이 두 시장의 의견이 국정 운영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 관심인데요. 어제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이어서 오늘 교육사회 문화 분야에서 정부가 어떤 말을 할지도 지켜볼 일입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문재인 대통령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이후에 처음으로 오늘 만남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대통령 측에서 요청해서 오늘 오찬 자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먼저 식사 자리 전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잠깐 보고 와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세훈, 박형준 두 신임 시장을 청와대 상춘제로 초청한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당선 다음 날부터 업무를 시작한 두 시장의 고충을 이해한다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당선되자마자 바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아마 문제 없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바쁜 후에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의제를 정해놓고 논의하자는 자리가 아니고 그 앞으로 또 소통하고 협력하자는 가벼운 마음입니다. 이 자리엔 신임 이철희 정무수석도 함께했습니다. 그 말씀도 전문적이 예전에 좀 인연이 그쪽 이사였어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정말 기원자들이 감사드립니다. 그런 시민들도 혹시 야당 시장이 돼서 정말 대통령께서 않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또 불러주셔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같아요. 편안한 마음이 쌓여있는데 시의회도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나타났거든요. 안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중에 이제 눈길을 끄는 부분이 먼저 사면 관련 발언입니다. 박형준 시장이 전직 두 대통령의 사면 관련해서 건의를 했다고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 가슴이 아프다라고 하면서도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어야 하고 또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어떤 통합을 둘 다 고려해야 된다는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기존에 말했던 그 뉘앙스와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동안의 여론을 봤을 때 쉽게 지금 상황에서는 사면을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국민의힘 김재섭 비대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이 두 전직 대통령께 사과한 게 고작 5개월이 지났다. 이러니 젊은 세대가 우리 당을 두고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 아닌가. 서병수 의원도 이제 사면을 건의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오세훈 시장이 사면론을 얘기한 것은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국민 정서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박형준 시장이요. 박형준 시장이겠습니까? 부산 정서를 고려해서 그렇게 했을 수는 있는데 대통령은 언론적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고 지금 국민 정서상 그리고 국민의힘조차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야말로 지금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 사면론 꺼냈다가 아주 여론에 따가운 질책을 좀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퇴임하실 때쯤 어떤 이런 입장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은 변화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민 통합 차원에서 지금 4년 이상 지금 영어의 몸이거든요. 수영 생활하고 계시는데 두 분 다 건강 상태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지난번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사면 얘기를 꺼냈을 때는 이미 청와대와 어느 정도 얘기가 다 끝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민주당 내에 반발이 많다고 또 국민 여론이 안 좋다고 해서 철회를 했는데 저는 오히려 사면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지지도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면 얘기는
잠시 뒤에도 기회가 되면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이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건축 관련해서 정부가 이걸 원천 봉쇄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50년 된 아파트 현장에 가보면은 대통령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문 대통령은 필요하면 국토부 통해서 가보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재건축이 쉬워지면 집값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 기존에 말했던 톤과 비슷한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재건축을 풀겠다는 서울시장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또 재건축 관련해서 해야 될 수 있는 권한이 많지 않습니까? 쉽게 풀어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선 오세훈 시장이 선거 때 일주일이면 스피드하게 끝낸다. 네. 그런데 그게 가능하냐 할 때 나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능하지 않은 것이 지금 입증이 된 거죠. 그리고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서울시 의회 조례도 있고요. 그리고 또 국토부하고 상의할 문제도 있고 본인이 문제됐던 내곡동 부분도 사실은 국토부의 허가 사항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 때 그런 말을 선심성 공약을 남발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한번 뭔가 언급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세훈 시장을 찍어줬던 분들은 그런 말을 하라고 찍어준 게 아니거든요. 오늘 봤더니 조금 전에 뭐 압구정, 목동, 여의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표를 얻을 때는 그분들에게 달콤한 말을 하고 선거 끝나고 나서는 또 그분들은 배신감을 느끼는 그런 발언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부터 먼저 본인이 정리를 하고 선거 때는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정부 당국과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정부 협조와 이러이러한 방향에 대해서 상의해 나가겠고 앞으로 뭐 깊은 뭐 대화를 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먼저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갓 당선된 서울시장으로서는 좀 적절한 처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우선 오세훈 듭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좀 큰맘 먹고 대통령 만났을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돌아오는 답변은 원하는 답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심판이었거든요. 지난 10년간 박원순 시장 10년간 재개발 재건축이 전무했습니다. 뭐 수요 공급이 원래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없다 보니까 아파트 값이 천정부터 치솟은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문제의 본질은 애매한 채 신도시를 만들면 아파트 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하면서 신도시 발표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언밸런스한 정책을 발표하다 보니까 집값이 안정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경제학 원리에 따라서 공급을 늘려야 돼요. 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서울 시내는 유휴 대지가 별로 없습니다.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돼서 진정성 있게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자라고 건의를 했으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4.7 민심을 받아들이겠다 그랬잖아요. 4.7 재보궐선 민심을. 그런다면은 당연히 저기다 난 오세훈 시장의 제안에 호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은 것은 갑자기 재개발 재건축이 가시화될 경우 부동산 가격이 또 오를까 봐 그걸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지금 조치를 취한 거지 무슨 거짓말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부동산 정책은 신도시도 만들고 또 서울 도심의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공급을 늘려야 되고 규제를 완화시켜야 된다. 이 두 가지 기조로 가야만 저는 안정화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급을 늘리는 데 있어서 오세훈 시장은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 늘리는 것을 네.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여당의 생각은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게 보니까 최근에 이제 대출 얘기하는 의원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종부세 완화 얘기가 여러 의원들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거든요. 잠깐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내용을 보면 뭐 대출 완화 부분에서 LTV, 그러니까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하는 비율을 조금 확대하는 부분, 그리고 DSR, 총부채 상환 비율이죠. 그러니까 모든 대출 원금과 이자를 다 합친 것을 소득으로 나는 비율, 그러니까 내 소득으로 얼마나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느냐, 요걸 좀 엄격하게 했는데 요것도 좀 규제 완화하자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특히 눈에 띄는 게 바로 종부세 부과 기준인데 지금은 공시가격 9억 원인데 이걸 12억 원으로 하면 아마도 실거래가가 16, 17억짜리로 종부세 부과 기준을 좀 완화하자라는 그런 법안을 지금
내놓은 그런 상태인데 정청래 의원님도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이 종부세를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이런 말을 지금 사실 재보궐선거 끝나고 제가 여러 군데 이제 전화도 하고 알아보고 또 네. 했더니 몇 가지 이렇게 추려진 게 있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을 열렬하게 지지했던 적극 지지층은 예를 들면 언론 개혁을 왜 안 하냐, 검찰 개혁을 안 하냐. 그래서 개혁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투표장에 안 갔고 또 중산층과 서민 이쪽을 보니까 세금 문제였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30, 40대가 지금 그 비판했던 것이 대출 규제 문제였어요. 네. 그러니까 부부 합산 연봉이 7천만 원 이상이면 대출이 엄격하게 제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사고 싶은데 그 희망의 사다리가 끊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런 거 하나 있고요. 또 2005년도에 도입된 종부세가 그 당시에 9억이었는데 지금은 물가도 상승하고 집값도 상승하고 공시지가도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략 그때 노무현 정부 때 1% 정도가 대상으로 했었는데 지금 서너 배가 그 대상자가 넓어졌고 네. 특히 서울시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가 16% 가량 20% 정도가 공시지가 상승으로 종부세 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처음에 이 종부세를 차관을 할 때 세금을 더 걷는 정책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집값 안정 정책으로 이것을 하나 상징적으로 한 건데 이게 너무 대상이 많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주택담보대출 비율도 지금 40% 이렇게 되는데 조금 되게 좀 완화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현실화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저도 당에 의견을 냈어요. 저도 사실은 법을 만들어놨는데 좀 더 의견을 숙성시키자 해서 저는 이제 법을 내지 않고 이게 이제 당론화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사실 뭐 국민의힘은 이미 이전에 종부세 완화하자라는 법안을 발의한 바가 있었잖아요. 민주당이 지금 어떻게 보면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민주당의 입장 변화에 대해서는 소 잃고 애양간 고친다는 속담을 제가 거기에다 적용을 하겠습니다. 우리 당이 수도 없이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이것을 수정해야 된다라고 부르짖은 때마다 민주당은 세금으로 때려잡겠다. 그다음에 투기권 때려잡겠다는 식으로 우리 당의 주장에 대해서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결국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공급 확대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켜야 되고 또 이 세금 규제를 완화해야 되는 거예요. 또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집이 없는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함으로 해서 집 사는 걸 거의 포기한 지경입니다, 지금. 근데 집을 갖고 있는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집값이 2배 이상 뛰다 보니까 세금 부담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부세도 좀 완화시켜 줘야 되고 또 대출 완화를 시켜가지고 대출 규제를 완화시켜가지고 정말 집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갖고 있는 국민들에게 만족을 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부동산 임대차 3법도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부작용이 굉장히 커요. 우리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가지고 결국은 뭐 매매가도 상승시키고 그다음에 전세가도 폭등 불로 일으켰잖아요. 이 부분도 저는 손을 대야 된다. 야당하고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도 수정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 특히 저희 이제 민주당 지지층 같은 경우는 종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략 6대3 정도로 반대가 좀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우리 핵심 지지층의 주장은 이거예요. 돈 있는 사람의 세금을 먼저 깎아줄 걸 생각하지 말고 돈 없는 사람들,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희망을 더 먼저 우선적으로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도 법을 만들어놨는데 지금 발의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좀 더 세심하게 국민들의 의견을 더 듣고 다듬어서 당론화해서 내자 이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대정부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정부 질문 오늘 마지막 날인데 어제 그 대정부 질문 중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 단체로 퇴장한 이유가 바로 그 직전에 김상희 부의장의 발언, 신났네 신났어 이 발언 때문에 단체로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어떻게 해서 된 일인지 먼저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터 보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어느 지하철에 가던 지하철 출구 1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 1번을 갖다 보여주고 1번이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저한테 이게 의견을 자꾸만 물어보는 것이 저는 적절하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가르치시는 시간이 아니라 답변을 하는 시간입니다. 허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발언 톤이 신났네. 보이는 게 없어요. 다음은 광주 서구 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놓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어요? 안말도 없이 그냥 진행할 수 있습니까? 양향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래도 반도체는 들으셔야 합니다. 자, 이 이후에 이제 논란이 되니까 김상희 부의장 조금 전입니다. 혼잣말이 오해를 낳았다. 유감스럽다는 말을 드린다라고 유감의 표현을 좀 했거든요. 좀 늦었지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건 받아들여야 되죠. 받아들여야 되는데 정말 민주당의 고위 인사들이 민심이 어디 있는지 또 국민이 왜 화를 났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무능하고 부패한 것보다 오만하고 그리고 내로남불 위선적인 걸 더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장이라는 자리는 물론 부의장 자격으로 국회의장성이 안 됐지만은 네.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을 해야 돼요. 어느 당의 편파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속의 생각이 다른 의원들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거를 표출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했네 잘했어 뭐 어쩌 신난다 그리고 또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추미애 전 장관이 우리 야당 의원 질의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손수 쓰고 있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거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 거예요. 결국은 여당 고위 인사의 눈에는 야당이 걸리적거린 존재, 거추장스러운 존재, 그리고 타도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함께 정치를 해서 두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두 수레바퀴가 돌아가서 진행을 대한민국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작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어제 사과 안 하다가 여론이 악화되니까 오늘 마지막에 사과를 했거든요. 정말 저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게 좀 의원 입장하고 사실은 부의장 자리하고는 좀 달라 보이는데 그 발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요 이런 거예요. 의원들은 함부로 자기들은 말 다 하면서 누가 뭐라고 하면 귀에 거슬리는 얘기하면 사과하고 퇴장하고 그래요. 예를 들면 저한테도 국민의힘 의원이 뻔뻔한 XX라고 아예 욕설을 했어요. 저번에 저한테 그 논란 아직까지 싸웠을 사과하지 때. 않고 있습니다. 네. 권성동 의원이 현장에 계셨고요. 네. 또 오세훈 시장 당시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중증 치매 환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언론에서 비판하니까 대통령한테 그 정도도 말 못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상희 부의장이 오늘 제가 본회의장에 앉아 있는데 유감스럽고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시긴 하셨는데 이참에 그런 말을 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좀 사과를 했으면 좋겠어요. 권성동 의원님. 또 물타기 하시네요 보니까. 물타기가 아니라 현장에 있었잖아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네. 김상희 부의장의 사과가 퇴색됩니다. 의미가. 사과할 때 깨끗하게 인정하는 게 좋아요. 아니, 사과는 이미 했고 그러니까 사과를 했으니까 이후에 관련돼서 잘못한 부분도 국민의힘이 좀 사과라는 그런 그렇죠. 의견이신 네. 것 같고요. 자, 앞서서 그 박형준 시장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사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 과정에서 사면을 언급했거든요. 이것도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5단체장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요청했고요. 또 어제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총리 대행으로서 사면을 건의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경제부총리로서 경제 관련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를 제가 전달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 위법한 짓을 저질렀는지, 사법 처리되어서 징역형의 벌금에 추징금을 내야 할 정도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보통의 상식을 가진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대통령 고유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도 그렇고 또 의원이 지금 대정부 질문에서 사면 얘기를 하고 권성동 의원도 조금 전에
지금 이제 국정 말기에 어떤 사면의 필요성을 지금 언급을 하셨잖아요. 이게 대체적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생각들이 이쪽으로 지금 모여지고 있는 건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 전에, 그러니까 5개월 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뭐 사과하고 뭐 그럴 때 분위기와 지금 현재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사면에 관한 생각이 의원들의 생각이 조금 바뀐 부분이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우리 당을 대표해서 그 탄핵을 초래한 부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을 대표해서 사과를 했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 의원 대부분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탄핵과 이제 형사처벌은 별개의 문제다. 그리고 그동안의 그 잘못에 대해서 4년 동안 지금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건 대한민국 국격과도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국민통합 차원에서 과거에도 전직 대통령들이 잘못을 했지만은 다 사면을 통해서 그렇게 풀어나갔거든요, 문제를. 그렇기 때문에 그 계속해서 그 감옥에 가둬두는 것이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는 것은 우리 당 의원들이 거의 일치된 의견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면을 대통령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 당내 뭐 토론이나 이런 과정이 아니라 대정부 질문에서 얘기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공론화하고 싶은 생각도 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국민의힘 자체가 좀 국민의힘 자신감은 내부 어떨까요? 전체 의견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부산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역 사정 뭐 이런 걸 해서 총대를 맨 것 같은데 저는 우선 결론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권성동 의원께서 법정에서 검사로서 여러 가지 재판도 하셨을 텐데 보통 양형 기준에 또 판사가 잘못한 점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양형에 참조를 하고요. 가석방이라든가 아니면 병보석, 금보석 같은 경우도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법의 성역으로 존재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사과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뉘우치는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분을 사면한다면 깊이 뉘우치고 있는 다른 재수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일단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전직 국회의원 중에 제가 아는 분도요. 논란이 지금도 있고 재심 신청도 한다는데 5천만 원을 받았다 해서 징역 4년을 만기 출소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만기 출소해야 되고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을 했으니까 법과 상관없이 빨리 석방돼야 되고 그게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 논리입니까? 그러면 민주당의 생각은 두 분 전직 대통령을 28년 동안 교도소에 가둬야 된다. 그래야 속이 풀린다. 그런 입장입니까? 아니 일단 뉘우치고 사과는 일단 해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조건이 지금 된다는 거죠. 저기 지난번에 이낙연 민주당 당 대표가 본인 입에서 먼저 사면을 하자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사면을 요구한 게 아니라니까요.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민주당의 지지도 제고를 위해서 또 이낙연 대표의 대권 가도의 그런 상승을 위해서 먼저 사면을 제안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공당의 대표가 제1여당의 대표가 자기 불한 얘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얘기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반발이 돼서 걷어들이는 건 뭡니까? 그게 공당으로서 취해야 될 태도입니까? 그래서 본인이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사정하거나 간청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먼저 사면 얘기를 꺼내서 우리는 그게 좋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걷어놓고는 우리 보고 뭐 잘못된 것처럼 자꾸 그렇게 밀어붙이는 거는 국민 화합을 해서도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생각합니다. 두 분이 그러면 뉘우치고 사과하는 것은 필요 없다고 봅니까? 뉘우치고 사과하는 문제는 이미 그분들이 나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실망을 준 점에 대해서는 저기 잘못했다라고 라는 얘기를 벌써 다 했어요. 언제 했어요? 사과하지 않았어요. 아니, 충분히 얘기했어요. 이명박 대통령도 교도소에 수감될 때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통령실 문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명박 대통령은 편지에서 정직하게 사신 분이라고 본인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자, 이제 관련해서 뭐 대통령의 의중이 제일 중요한데 대통령은 국민 통합하고 또 하나 내세운 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국민들 공감대입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론의 흐름은 지금 바뀌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도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요. 이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양당에서 지도부를 지금 이제 바꾸는 과정에 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 원내대표 바꾸는 그 와중에 권성동 의원께서 이제 출마를 하셔서 사인방에 이제 들어가신 그런 상태인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울 텐데 그 중에 하나의 큰 이슈가 바로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으로 가져오는 것들을 다 외치고 있는데 또 논리를 내세우면서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떤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까? 우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나눠 갖고 그리고 상임위원장을 의석수에 따라서 배분한 거는 김대중 총재가 주장해서 그 당시에 김대중 총재가 주장해서 이게 관철된 사안이에요. 그리고 이게 수십 년 동안 유지가 되어 왔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국회에서 여야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작동시켜서 건강한 국회를 만들고 대화와 타협하고 상생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취지에서 우리 선배 의원들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8대 때도 거의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법사위원장도 내줬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거꾸로 딱 180석 가까이 되니까 완전히 야당은 없는 존재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 다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지난 1년간의 국회는 상생과 협력과 거리가 먼 민주당이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운영으로 치달았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번 선거 결과에서 민주당에게 국민이 준엄한 경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의회 정치를 복원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이걸 다시 원상회복을 시키자라는 것이 뭐 원내대표 출마한 제 주장이에요. 그렇지만은 구걸할 생각은 없습니다. 예. 근데 또 공교롭게도 이 자리에 계신 정청래 의원께서 민주당의 유력한 법사위원장 후보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난주 이 자리에 오셨을 때 본인은 순서상 2순위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님을 타겟으로 해서요. 좀 생각이 달라지셨을 수도 그러니까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이 공격하는 거 보니까 제가 적임자인 것 같아요. 그러세요? 예,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요 법사위원장을 김대중 대통령 때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제 17대 국회 때요 저희가 열린우리당 여당 때 저희는 언론 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문광위원장을 열린우리당 여당이 갖고 법사위원장한테 그때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네. 그때부터 시작된 일이다라는 걸 사실 하나 바로잡고 이 개원 협상을 할 때 이미 이렇게 된 거예요. 저희는 야당 국민의힘에게 7, 8석을 준다고 그랬어요. 상임위원장. 근데 주호영 의원이 안 받고 민주당이 다 가져라.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안 받을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또 다시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게 일사부재리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또 소급 적용해서 일기 원내대표들끼리 하고 있는 개원 협상을 다시 하자 하는 것은 그러면 언제 것까지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뭐 되돌려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상임위원장 문제 그리고 개별 의원들의 상임위 배치 문제는 다음번 원내대표 3기 원내대표들끼리 다시 또 협상을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씩만 듣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이 나온 다음에도 계속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공세 말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향해서도 공세를 하고 있고 왜 이렇게 자꾸 국민의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계속 하고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께서 우리 당 대표를 맡아서 큰 역할을 하셨고 또 부산시장 선거를 승리로 이끈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 대표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당에 대해서 뭐 쓴소리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더 잘하라는 그런 의미로 저희들은 받아들이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찍질로 받아들이신다는 얘기죠? 천상천하 유아독전 세상에는 나만이 존재하고 다 내 발밑에 있다. 그러니까 직전 당대표까지 하셨던 분이 그 당을 지금 뭐 디스하고 있고 모욕을 주고 있는 것은 언론에서 크게 비판할 사항인데 언론도 거기에 눈 감고 있는데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야당의 통치자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을 좀 찌그러뜨려 놓고 또 윤석열 등과 함께 다시 본인이 어쨌든 대선판을 좌우하거나 본인이 직접 나가거나 그런 속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도사사건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성동 정청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